올리버 트위스트. 어느 차가운 겨울밤, 이름 모를 마을의 구빈원에서 한 사내아이가 가카픈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치고 쇠약한 몸으로 아들의 얼굴을 단 한 번 어루만진 뒤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에게는 따뜻한 요람 대신 딱딱한 나무 바구니가 주어졌고, 구빈원 관리인인 범블씨에 의해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차가운 벽돌담 안에서 굶주림과 외로움을 벗삼아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구빈원의 생활은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메마른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묽은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불평을 늘어놓으면 가차없는 매질이 뒤따랐습니다. 올리버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라갔으나 그의 눈동자만큼은 깊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숙일 때 올리버는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마주할지 모를 따뜻한 세상을 꿈꾸곤 했습니다. 9살이 되던 해, 올리버와 동료 소년들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출된 올리버는 떨리는 손으로 빈 그릇을 들고 무서운 요리사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주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소년의 작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죽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보잘것없는 요청은 구빈원의 엄격한 질서를 뒤흔드는 커다란 반역으로 간주되었고, 올리버는 즉시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에서 올리버는 무릎을 안고 앉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빈원 이사회는 이 발칙한 소년을 누군가 데려가 준다면 5파운드의 돈을 얹어주겠다는 공고문을 대문에 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올리버를 문제아로 취급하며 기피했으나 마침내 한 장의사가 그를 도제로 쓰겠다며 구빈원을 찾아왔습니다. 올리버는 정든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차가운 눈바람이 치는 거리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장의사의 뒤를 따라 걷는 올리버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하여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안개처럼 보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삶에 닥친 이 거대한 변화가 희망일지 혹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일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진정한 친절이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서글픈 사실뿐이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위태로운 여정은 이제 구빈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죽음의 냄새가 감도는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도착한 곳은 마을 변두리에 자리 잡은 장의사 소어베리 씨의 가게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칠해지지 않은 나무 괴짝들이 벽면 가득 쌓여 있는 광경이 소년을 맞이했습니다. 소어베리 부인은
마르고 창백한 올리버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주방 구석에 남은 딱딱한 빵 껍질을 던져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굶주림 끝에 그 보잘것없는 음식을 삼키며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장소가 산자보다는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올리버는 가게 바닥의 관더미 사이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얗게 빛나는 관들은 마치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고 나무가 뒤틀리는 소리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녀는 무서움에 떨며 낡은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으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은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으나 오직 차가운 구빈원의 벽과 매정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오베리 씨는 올리버의 슬픈 눈망울이 장례 행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그를 관 뒤를 따르는 조객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올리버는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매일같이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죽음의 무게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는 비좁은 다락방에서 눈을 감는 자들과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유가족들을 보며 세상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슬픔의 강물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상은 어린 소년의 영혼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올리버는 점차 말수가 적어지며 무표정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가게에는 노아라는 이름의 심술감은 도제의 사내가 있었는데 그는 올리버의 출생을 비하하며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올리버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고 참다 못한 올리버는 처음으로 분노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소어베리 부부에게 올리버가 은혜도 모르는 난폭한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매질과 꾸지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올리버는 자신이 이곳에서도 결코 안식을 찾을 수 없음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결국 올리버는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에 작은 보따리를 꾸려 장의사의 집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이슬이 발을 적시는 길 위에서 소녀는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거대한 도시 런던으로 가겠다고 말입니다. 새벽 안개를 뚫고 장의사의 집을 나선 올리버의 앞에는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손에 들린 작은 보따리 안에는 셔츠 한 벌과 양말 2켤레, 그리고 구빈원에서 얻은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길가에 세워진 이정표에는 런던까지 70마일이 남았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으나 어린 올리버에게 그 숫자는 세상의 끝만큼이나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매서운 바람을 등에 지고 오직 자유를 향한 갈망 하나에 의지하여 거친 자갈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정은 소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를 뒤집어 쓰며 걸었고 밤이면 들판의 건초더미 속에
몸을 숨긴 채 추위와 공포에 떨며 잠을 청했습니다. 길가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한 행색의 올리버를 차갑게 외면하거나 구걸한다는 이유로 사나운 개를 풀어 쫓아내기 일쑤였습니다. 올리버는 발이 부르트고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으나 멈추어 선다면 그대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다시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엿새 동안의 행군 끝에 올리버의 식량은 바닥났고 정신마저 아득해질 무렵 반즈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소녀는 어느 집 문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거칠어진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처량한 운명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잭 도킨스라고 자신을 소개한 묘한 차림새의 소년이 올리버에게 다가와 먹음직스러운 햄과 빵을 건넸습니다. 도킨스는 어른의 옷을 빌려 입은 듯 소매가 긴 코트를 걸치고 있었으며 말투 또한 아이답지 않게 능청스럽고 여유가 넘쳤습니다. 도킨스는 올리버의 사정을 듣더니 런던에 가면 잠자리와 일자리를 공짜로 제공해줄 노신사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굶주림과 고독에 지쳐있던 올리버에게 그 제안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소녀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이 새로운 친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그를 따라 런던의 심장부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두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저 멀리 거대한 도시의 검은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런던의 거리는 올리버가 꿈꿨던 화려한 낙원과는 거리가 먼 진흙과 소음으로 가득한 미로였습니다. 좁고 지저분한 골목마다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고 낡은 건물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도킨스는 익숙한 몸놀림으로 어두운 골목길을 누비며 올리버를 더욱 깊숙한 지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올리버는 낯선 도시의 위압감에 가슴이 떨렸으나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미지의 운명이 기다리는 문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도킨스를 따라 도착한 곳은 런던에서도 가장 어둡고 비참한 골목 끝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가파르고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가자 희미한 등불 아래 불그스레한 수염을 기른 기괴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페이긴이라 불리는 그 노인은 튀어나온 앞니를 드러내며 올리버를 반겼고 주위에는 서너 명의 소년이 식탁에 둘러앉아 연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실크 손수건이 빨랫줄처럼 걸려 있었고 노인은 그것들을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페이기는 올리버에게 따뜻한 소시지와 마실 것을 대접하며 이곳에서는 누구든 열심히 일만 한다면 굶주릴 걱정이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올리버는 노인의 친절한 말투에 마음이 놓였으나 그가 보여주는 기이한 행동들에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인은 아침마다 소년들과 함께 이상한 놀이를 즐겼는데 그것은 자신의 주머니 속에 든 시계나 지갑을 소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빼내는 시합이었습니다.
올리버는 그것이 단지 손재주를 기르는 유쾌한 게임이라고만 생각하며 자신도 언젠가 저들처럼 능숙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올리버는 속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손수건에 표식을 지우는 일만을 반복했습니다. 소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자유로운 세상을 갈망했으나 페이기는 런던의 거리가 아이에게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방 안의 소년들은 밤마다 돌아와 자신들이 밖에서 얻어온 시계나 지갑을 노인에게 바쳤고 노인은 그것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리버는 그들이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어딘가 불길한 구석이 있다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페이기는 마침내 올리버에게 도킨스와 함께 거리로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습니다. 올리버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옷을 챙겨 입고 런던의 활기찬 거리로 나섰으나 도킨스의 행동은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도킨스는 사람들 사이를 은밀하게 파고들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누군가를 물색했고 올리버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습니다. 활기찬 시장통을 지나 서점 앞에 멈추어 선 한 노신사를 발견하자 도킨스의 몸 동작은 고양이처럼 민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는 친구가 노신사의 뒤로 다가가 소리 없이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넣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소굴에서 했던 놀이들의 진짜 의미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의 기술이었으며 자신 또한 도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올리버가 충격에 빠져 얼어붙어 있는 사이 노신사는 자신의 지갑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고 거리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도킨스가 노신사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가로채 달아나는 순간 올리버는 공포와 경악에 사로잡혀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질의 실체를 목격한 소녀는 본능적으로 반대편 골목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으나 이 움직임은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노신사가 뒤를 돌아보며 소리를 질렀고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일제히 올리버의 뒤를 쫓으며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둑 잡아라라는 외침이 광장 가득 울려 퍼졌고 죄 없는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범죄자로 몰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결국 올리버는 몰려든 군중의 손에 붙잡혀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성난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뺨은 흙먼지로 더러워졌으며 겁에 질린 눈동자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아무도 그의 무죄를 믿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갑을 잃어버렸던 노신사 브라울러 씨가 다가와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무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올리버의 눈에서 도둑의 비열함이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고결함과 슬픔을 발견하고는 서둘러 소년을 치안 판사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판소의 분위기는 어둡고 엄숙했으며 판사는
올리버의 말을 듣기도 전에 그를 감옥으로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목격했던 서점 주인이 나타나 실제 도둑은 다른 소년들이었으며 올리버는 그저 겁에 질려 달아난 것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된 올리버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브라운로 씨는 홀로 남겨진 소년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마차에 태워 런던 교외에 있는 고요하고 아늑한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브라운로 씨의 저택에서 눈을 뜬 올리버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부드러운 침대와 깨끗한 공기에 자신이 천국에 온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저택의 가정부인 베두인 부인은 소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따뜻한 수프를 먹여주었고 올리버는 그 온기에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어느 여인의 초상화를 보던 올리버는 자신과 닮은 그 얼굴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으며 브라운로 씨 역시 소년의 모습에서 과거의 소중한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구빈원과 도둑 소굴을 전전하던 소년에게 마침내 평화라는 이름의 작은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을 회복한 올리버는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보답하기 위해 브라운로 씨의 심부름을 자처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는 책과 돈을 들고 서점으로 향하며 다시는 그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가 밝은 햇살 아래를 걷고 있는 동안에도 페이긴의 소굴에서는 소년을 다시 잡아오기 위한 음흉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올리버가 브라운로 씨의 책과 돈을 들고 서점으로 향하던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믿어준 은인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으나 좁은 골목길 어귀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린 순간 거친 눈매의 사내 사이크스와 그의 연인 낸시가 올리버의 앞을 가로막으며 소년을 강제로 낚아챘습니다. 올리버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낸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가출한 자신의 동생이라며 거짓 연기를 펼쳐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다시 끌려온 페이긴의 소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음침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노인 페이긴은 올리버가 입고 있는 좋은 옷을 탐욕스럽게 훑어보며 소년을 비웃었고 그가 들고 있던 브라운로 씨의 돈을 가차없이 빼앗았습니다. 올리버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며 제발 그 돈과 책만큼은 돌려주게 해달라고 빌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조롱과 위협적인 손찌검뿐이었습니다. 잠시나마 맛보았던 따뜻한 햇살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소녀는 다시금 끝을 알 수 없는 지하 세계의 감옥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페이기는 올리버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려 자신들의 영원한 하수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올리버를 독방에 가두고 며칠 동안 어둠 속에 방치하며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실험했습니다. 낸시는 소년의 비참한 처지를 보며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죄책감을 느꼈으나 무자비한 사이크스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브라운로 씨가 자신을 도둑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얼마 후 페이기는 사이크스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저택 침입 범죄에 올리버를 강제로 동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몸집이 작고 유연한 올리버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여보내 문을 열게 하려는 사악한 계략이었습니다. 사이크스는 권총을 올리버의 머리에 들이대며 조금이라도 딴 생각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 즉시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올리버는 공포에 질려 사들사들 떨었으나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칠흑 같은 밤, 올리버는 사내들에게 이끌려 런던 교회의 한적한 저택 앞에 도달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도둑질에 쓰일 기구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보다 더한 수치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창가에 서서 잠든 이들의 평화를 깨뜨려야 한다는 사실에 올리버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심장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이크스의 거친 손길이 올리버를 좁은 창틀 사이로 거칠게 밀어넣었고 그 거센 손길에 밀려 좁은 창틀을 통과한 올리버는 차가운 저택의 바닥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년의 심장, 박동 소리는 마치 거대한 북소리처럼 귓가를 울렸고 온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사이크스가 권총을 치켜든 채 낮은 목소리로 어서 가서 현관문을 열라고 끊임없이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떨리는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디며 이 무서운 범죄의 가담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잠든 집주인들을 깨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년이 복도 끝을 향해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그 순간 위층에서 예기치 못한 빗줄기가 흘러나오며 정적을 깼습니다. 저택의 하인들이 침입자의 기척을 눈치채고 등불을 든 채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으며 공기는 순식간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황한 올리버가 멈추어 선찰나 거대한 총성과 함께 불꽃이 어둠을 갈랐고 소녀는 왼쪽 어깨에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밖에서는 사내들이 욕설을 내뱉으며 황급히 달아나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이크스는 쓰러진 올리버를 짐짝처럼 낚아채어 빗물 섞인 진흙탕 속으로 끌고 나갔으나 뒤쫓아오는 사람들의 추격이 거세지자 소년을 도랑에 내버려 둔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소년의 창백한 뺨을 적셨고 어깨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는 흙바닥을 서서히 물들여 갔습니다. 올리버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구비논의 차가운 침대와 브라운로 씨의 인자한 미소를 차례로 떠올리며 마침내 자신의 고단한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소년의 눈꺼풀을 무겁게 짓눌렀고 세상은 서서히 완전한 정적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잃은 채 신음하던 올리버는
자신이 습격하려 했던 저택의 거실 소파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소년의 앞에는 우아하고 자비로운 인상의 여주인 메일리 부인과 눈부시게 아름다운 소녀 로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년을 포악한 강도로 의심하기보다 상처 입고 버려진 어린아이의 가련한 처지를 먼저 살피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올리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 입술을 달싹였으나 로즈의 따뜻한 손길이 소년의 이마에 닿자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의 의사는 소년의 상처가 깊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을 확인했고 메일리 부인은 올리버를 관가에 넘기는 대신 저택에 머물게 하며 보살피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매일 아침 창가로 비치는 햇살과 정원의 꽃향기를 맡으며 지옥 같았던 런던의 기억을 조금씩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버가 메일리 부인의 저택에서 몸을 회복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런던의 지저분한 뒷골목에서는 불길한 음모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몽크스라 불리는 창백하고 신경질적인 사내는 페이긴을 찾아가 올리버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인 금목걸이와 반지를 강물에 던져버렸다고 말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올리버가 평생 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비참하게 살기를 바랐으며 그 대가로 페이긴에게 거액의 돈을 약속했습니다. 이 은밀한 대화를 문 너머에서 엿들은 낸시는 자신이 저질러온 악행에 깊은 회의를 느끼며 소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낸시는 사이크스의 눈을 피해 늦은 밤 저택의 여주인 로즈 메일리를 찾아가 올리버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몽크스가 올리버의 이복형이며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소년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로즈는 낸시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감동하여 그녀에게 뒷골목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유했으나 낸시는 이미 자신은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낸시는 올리버만은 자신처럼 망가진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시금 런던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낸시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페이기는 교활한 소년 노아를 시켜 그녀의 뒤를 밟게 했고 모든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노에 눈이 먼 페이기는 사이크스에게 낸시가 조직을 배신하고 정보를 팔아넘겼다고 거짓으로 부풀려 전달했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사이크스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낸시를 찾아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까지 올리버의 안녕을 기도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은 런던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악인들의 공모 관계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낸시를 해친 뒤 도망치던 사이크스는 분노한 시민들에게 쫓기다 결국 낡은 건물의 지붕 위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교활한 노인 페이긴 역시 수사관들의 손에 붙잡혀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히게 되었으며
그가 평생 모아온 작물들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소년들을 도구로 삼아 어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던 노인의 야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즈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전해들은 브라운로 씨는 올리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는 끈질긴 추적 끝에 몽크스를 붙잡는 데 성공했고 그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와 모든 진실을 자백하라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실 브라운로 씨는 과거 올리버의 아버지와 매우 절친한 사이였기에 소년의 얼굴에서 보았던 기묘한 익숙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몽크스는 처음에는 완강히 발뺌했으나 브라운로 씨가 내미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결국 자신의 추악한 범죄와 소년과의 혈연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크스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의 내용을 자백했습니다. 올리버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름 모를 여인과 그녀의 아이에게 남긴다는 기록을 남겼던 것입니다. 몽크스는 그 아이가 바로 올리버라는 사실을 알고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소년을 타락시켜 상속 자격을 박탈하려 했으나 진실의 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올리버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었던 로즈가 사실은 올리버 어머니의 친동생이자 소년의 이모라는 사실까지 함께 밝혀졌습니다. 로즈는 눈물을 흘리며 조카인 올리버를 품에 안았고 소년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격했습니다. 구빈원에서 시작된 모진 풍파는 혈육의 따뜻한 포옹 속에서 비로소 잦아들었으며 소년의 눈가에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브라운로 씨는 올리버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결심하고 소년에게 정당한 신분과 밝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후 몽크스는 남은 재산을 챙겨 먼 이국 땅으로 도망치듯 떠났으나 그곳에서도 방탕한 생활을 반복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런던의 어두운 골목길은 올리버에게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들의 선의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비록 낸시의 희생이라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했으나 진실의 빛은 더 이상 어둠 속에 가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 속에서 태어났던 아이는 이제 따뜻한 벽로 옆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으며 올리버의 앞날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들판에 푸른 싹이 돋아날 무렵 올리버는 런던 근교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운로 씨는 올리버를 친아들처럼 아끼며 그를 가르치고 세상의 넓은 이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구빈원의 딱딱한 바닥 대신 푹신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올리버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며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년의 창백했던 뺨에는
이제 건강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구비넌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로즈메일리 역시 올리버의 곁에서 다정한 이모이자 스승이 되어 소년의 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올리버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으며 소년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흉터 없이 아물 수 있도록 세심한 사랑을 쏟았습니다. 올리버는 가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낸시와 이름 모를 무덤에 잠든 어머니를 떠올렸으나 이제 그 기억은 아픔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이 물러간 자리에 남겨진 평화는 소년의 영혼을 더욱 단단하고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